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최고의 대학교 도쿄 대학 공대 역사상 유학생이 전교 1등을 한 적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유학생이 일본 공대의 공부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면요. 도쿄대학교 공대, 일본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 모인 곳에서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기록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은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한 명의 한국인 유학생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도쿄대학교 공학부의 절대적인 1등을 자랑하는 사카모토 렌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과 물리는 전국 최상위권이었고 도쿄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누구보다 앞서 있었어요. 강의는 저에게 도전이 아니라 그냥 제가 가장 잘한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일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학생이 우리 수업에 합류합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에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노트를 정리하며 흘려들었는데 이유는 어차피 유학생들은 처음엔 신기해 보이다가 금방 뒤처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어요. 짙은 흑발에 단정한 셔츠 차림, 조용하지만 단단한 태도. 그런데 일본어 발음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공대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까? 교수님이 그냥 특별 케이스로 받아두신 거 아니야? 몇몇 학생들이 속삭였지만 저는 다시 노트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유학생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통이라면 창피해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움츠러들 법도 한데 그는 그저 담담하게 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강의 시간에 다른 사람의 노트를 본 적이 없었어요. 굳이 볼 필요도 없었고 제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옆자리에 앉은 박지우의 손 움직임이 이상했어요. 교수님께서 칠판에 적는 수식들을 그 학생은 엄청난 속도로 받아 적고 있었는데 그것도 단순히 베끼는 게 아니라 제가 풀어가는 방식과 비슷한 흐름으로 수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뭐지? 저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의 필기 스타일은 일반적인 일본 학생들과 확실히 달랐어요. 수식을 단순화하고 핵심 개념을 먼저 정리한 뒤 문제를 푸는가 하면 교수님의 설명을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논리를 먼저 이해하려 했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 단어까지 적어가며 추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조금 놀랐어요. 일본어도 완벽하지 않은 학생이 강의 내용을 저렇게 빠르게 정리한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뒤처진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그 유학생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저는 무심코 박지우를 쳐다봤는데 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노트를 정리하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보통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면 노트를 덮고 나가는데 그는 더 깊이 분석하며 뭔가를 연구하는 듯 했어요. 저는 무심코 말을 꺼냈어요. 너 필기 스타일이 특이하네.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저 제 쪽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저는 피식 웃었어요. 효율적이라고? 응. 그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노트 정리에 집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그대로 친구들과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가볍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한국 유학생 이야기를 꺼냈어요. 야, 그 유학생 말이야. 솔직히 우리랑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해.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니까 유학생이면 보통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 그런데 한국, 일본 공학이랑 같은 급이라고 볼 수 있을까? 몇몇 친구들이 소리 없이 웃었어요. 저는 별말 없이 노트에 필기를 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공학이 일본 공학과 같을까?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한국은 공학에 대해 세계에서도 많이 뒤처져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수업을 알아들을 수나 있을까? 제 생각엔 아마도 한 학기만 하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서관 맞은편 테이블에서 조용히 노트에 집중하고 있는 박지우를 발견했어요. 그 학생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보여주겠다는 건가? 그 학생은 우리의 대화를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굳은 결심이 느껴졌어요. 그래,
한번 보자고. 며칠 후 교수님께서 조별 과제를 발표하셨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2명씩 짝을 지어 진행할 겁니다. 조는 랜덤으로 배정합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조 편성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박지우, 사카모토 렌. 순간 멈칫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렌, 너 힘들겠는데? 유학생이랑 팀을 하다니. 괜히 내가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솔직히 속으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저 녀석까지 챙겨야 한다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내 짐까지 떠맡을 생각은 없어. 그런데 박지우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냥 결과로 보면 되겠지? 저는 그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왠지 기분이 이상했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협력인지 경쟁인지 모를 묘한 팀이 되어버렸어요. 조별 과제를 진행하는 첫날, 우리는 연구실에서 AI 시스템 설계 방식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이건 이렇게 풀어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박지우가 노트에 적어둔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저는 힐끔 그의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패턴 분석을 통한 알고리즘 최적화.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론적인 접근이 너무 강했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너무 이론적인 접근이야. 실제 적용하려면 우리 방식이 더 맞아. 우리 방식? 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일본 공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 제 말의 속뜻은 내가 한국에서 배운 방식은 쓸모없으니 그냥 내 말에 따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의 풀이법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게 말했어요.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효율적인 접근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이 녀석, 물러서지 않네?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가 얼마나 따라올 수 있는지도 볼 겸 각자 생각대로 해보자. 우리는 각자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본 뒤 결과를 비교하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기존 방식으로 AI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박지우는 자신만의 최적화 방법을 적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결과를 교수님께 제출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럼 사카모토 렌과 박지우의 과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가 설계한 AI 시스템을 하나씩 테스트해 보셨어요. 먼저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 실행됐어요. 로봇이 주어진 문제를 빠르게 해결했지만 몇 가지 비효율적인 동작이 감지됐어요. 그 다음 박지우의 알고리즘이 실행됐어요. 놀랍게도 그의 방식이 더 빠르고 정확했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교수님께서 결과를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박지우 군의 접근 방식이 더 효율적이군요. 기존 방식보다 15%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는 입을 다물고 결과를 바라봤어요.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더 나은 방법을 찾은 거였어요. 결과 발표 후 저는 박지우를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고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 유학생을 가볍게 볼 수는 없겠다 싶었죠. 박지우는 수업 시간마다 교수님의 설명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고 강의가 끝나면 늘 도서관에 남아 혼자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흥미롭게 지켜보다가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녀석,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굳이 한 문제를 저렇게 오랫동안 풀고 있다고? 그냥 문제를 많이 풀면 될 텐데 틀린 문제는 다시 풀고 다음 시험에서 안 틀리면 그만일 텐데. 그런데 박지우는 그 한 문제를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고민을 하면서 풀기를 반복했어요. 또 항상 수업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강의 전 먼저 개념을 공부하고 막혔던 부분은 강의 때 질문을 하며 그 자리에서 해결을 했어요. 일본어 실력 또한 점점 향상되어 어느새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고 일본 친구들도 거리낌 없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 녀석이 그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진짜로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달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험이 다가오면서 도서관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남아 문제를 풀었고 서로 경쟁하듯 집중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도 박지우의 주변에는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박지우, 이 문제 어떻게 풀어? 혹시 내 오답 노트 좀 볼 수 있을까? 그를 무시하던 학생들조차 이제는 그의 공부법을 배우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문제를 풀었어요. 그렇게 한다고 날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매년 1등을 했고 이번에도 예외는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죠. 시험 당일 강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시험지를 나눠주겠습니다. 시간은 2시간입니다.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은 시험지를 받자마자 문제를 읽기 시작했어요. 저도 시험지를 넘기며 마음속으로 예상했어요. 이번에도 1등은 나겠지. 하지만 그때 옆자리에 앉은 박지우를 보았어요. 그의 표정은 전혀 긴장감이 없어 보였는데 오히려 더 집중한 얼굴 같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가? 저는 다시 문제로 시선을 돌렸고 조용히 펜을 움직였어요. 시험이 끝나고 이틀 후 게시판에 성적표가 붙었어요.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저도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1등 자리를 확인했어요. 1등 사카모토 렌 98점. 당연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박지우의 이름을 찾고 있었어요. 6등 박지우 92점. 생각보다 높긴 하네. 공대에서 처음 시험을 치른 유학생 치고는 꽤 높은 성적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했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와, 박지우 6등이야? 처음 본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거면 대단한 거 아니야? 하지만 몇몇은 여전히 비웃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고작 6등밖에 못했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저는 조용히 박지우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게시판 앞에 서서 그저 성적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고 얼굴에는 별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오답 노트를 보고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시험 결과를 확인한 후에도 그는 그 자리에서 노트를 펴서 어디서 감점을 받았는지 분석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지? 저는 처음으로 이 녀석이 정말 끈질기다고 생각했어요. 시험 결과가 아쉬웠을 텐데 좌절하지 않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 저는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공부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타고난 머리로 익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뿐이었는데 그런데 박지우는 완벽해지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박지우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시험에서 6등을 했고 아직 저를 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긴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본능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 시험에서 그는 더 위험한 상대가 될 거야.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그를 진짜 라이벌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박지우가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25분 공부 후 5분간 휴식을 취하곤 했는데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 공부법이 하버드 대학에서도 유명한 공부법으로 실제로 사용된다는 걸 알았어요. 보통 학생들은 몇 시간이고 몰입해서 공부하는데 그는 정확히 25분마다 5분씩 쉬었어요. 처음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오히려 그는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었고 짧게 여러 번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순간 집중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저도 그의 방식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듣고 이해하는데 급급하던 녀석이 이제는 주도적으로 의견도 내고 응용을 하다니 대체 얼마나 성장한 거야? 그때부터 저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기말고사가 가까워지면서 학교 전체가 다시 시험 모드로 바뀌었어요. 학생들은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 남아 공부했고 교수님들도 예상 문제를 던져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전처럼 공부했어요. 문제를 풀고 복습하고 제 방식대로 익숙하게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딘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박지우, 그 녀석은 시험 기간임에도 도서관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질문하더니 어느새 그의 테이블 주변이 늘 북적였어요. 박지우,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이 공식
내 방식으로 풀면 더 빠르다고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를 무시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그의 공부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시험 당일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시험지를 나눠주겠습니다. 시간은 2시간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자 학생들은 시험지를 받자마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시험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당황했어요. 뭐야, 이번 시험? 기말고사는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는데 기존 방식대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옆에 앉은 박지우를 슬쩍 보았어요. 그 녀석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빠르게 펜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설마? 저는 다시 문제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필사적으로 풀어나갔어요. 시험이 끝나고 며칠 후 결과 발표일이 찾아왔어요. 게시판 앞에는 학생들이 몰려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서 익숙하게 1등 자리부터 확인했어요. 그런데 1등 박지우 98점. 그 아래 2등 사카모토 렌 96점. 처음으로 1등 자리에서 밀려났어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지우가 1등 했어? 이제 진짜 사카모토를 넘었네. 유학생이 도쿄대학교 공대에서 1등이라니 대박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내가 1등을 놓친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내 공부 방식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내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럴까? 박지우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해와 분석, 철저한 반복 학습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진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아요. 그 녀석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1등을 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강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대로 가면 다음 시험에서도 결과는 똑같겠지.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방법을 바꿔야 한다. 더 이상 혼자만의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기로. 저는 조용히 박지우를 찾아갔어요.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캠퍼스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넌 내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내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걸 인정해야겠더라. 박지우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묻고 싶어. 내가 했던 공부 방식 나도 해볼 수 있을까?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자존심이 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말하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박지우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공동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로 했어요. 우리 스터디 그룹은 처음엔 나와 박지우, 그리고 몇몇 공대 친구들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다들 의심했어요. 스터디 그룹, 그냥 각자 공부하는 게 낫지 않아?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하지만 박지우가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최고의 성과를 내려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해. 그의 말에 학생들은 서서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직접 참여하면서 그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걸 몸소 느꼈어요. 스터디의 방식은 이랬어요. 각자 배운 내용을 설명하면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서로 문제를 내고 답을 맞춰보며 기억력 강화했어요. 누군가 어려워하는 개념은 함께 분석하며 해결 방법 찾기도 했고요.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진 후 우리의 학습 속도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혼자서 고민하던 문제도 이제는 팀원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스터디 그룹은 결국 도쿄대학교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학습 모임이 되었어요. 스터디가 활성화되던 어느 날 한 명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번에 일본 전국공학 경진대회 참가해 볼래? 일본 최고의 대학들이 모여 AI 알고리즘과 공학 문제 해결 능력을 겨루는 대회였어요. 매년 도쿄대학교에서도 참가하는 팀이 있었지만 우리는 한 번도 출전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도 나가볼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박지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해볼 만할 거야. 그 한마디가 우리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스터디 그룹이 팀을 꾸려 전국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어요. 대회 날
우리는 일본 최고의 공대 팀들과 경쟁하게 되었어요. 수학적 사고력 테스트, 실제 AI 알고리즘 설계 및 최적화 문제, 즉석 문제 풀이 및 발표 능력 평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준비한 대로 풀어나갔어요. 시험을 치르던 도중 저는 문득 우리 팀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지우가 있었어요. 그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리더였어요. 진짜 대단한 녀석이네. 마지막 문제가 끝나고 심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3위 교토대 팀, 2위 도호쿠대 팀, 그리고 마지막 순간 1위 도쿄대학교 팀.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리가 해냈어. 전국대회에서 도쿄대학교 대표로 출전한 우리가 우승을 한 거였어요. 그 대회 이후 우리 스터디 그룹은 도쿄대학교의 공식 연구 모임이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각자 공부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우리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증명한 뒤로 많은 학생들이 스터디 그룹을 찾기 시작했어요. 나도 참여할 수 있어? 이 스터디 방식 진짜 대단한데 처음엔 몇 명뿐이었던 그룹이 이제는 도쿄대학교 공대의 전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박지우를 보며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널 경쟁자로만 봤는데 지금은 내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지도 몰라. 저는 드디어 깨달았어요. 진짜 강해지는 방법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함께하는 힘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라이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료가 되었어요. 어느덧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저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스터디 그룹 멤버들이 하나둘씩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구글에서 아카이를 연구 프로젝트에 초청을 하고 싶어 한대. 애플 AI팀에서도 아미코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어. 내는 MIT 연구소에서 합류 제안을 받았어.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었는데 어느새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소에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공부한 게 아니었구나.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실력을 키운 거였어. 스터디 멤버들 대부분이 실리콘밸리의 유수한 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고 또는 최고의 연구소에 합격하게 됐어요. 저 역시 MIT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합격하게 됐고 박지우는 미국의 한 AI 기업에서 최고 연봉을 받으며 스카우트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스터디 그룹 전체의 성공이었어요. 우리 스터디 그룹의 이야기는 학교의 전설이 되었고 이제는 후배들도 우리 스터디 방식을 배우고 싶어 했으며 교수님들조차 우리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우리 스터디를 이렇게 불렀어요. Who's Study? 우리 스터디의 시작은 박지우였어요. 그리고 그의 방식이 모두를 변화시켰죠. 이제 Who's Study는 단순한 학습 모임이 아니라 도쿄대학교 공대의 새로운 학습 문화가 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공부법. 이제 그 방식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어요. 졸업식 날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소식이 모두의 관심을 끌었어요. 올해 졸업식에서 연설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설마, 맞아, 박지우래. 도쿄대학교 공대의 전통적인 졸업 연설은 대부분 일본인 수석 졸업생이 맡았어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사상 최초로 한국인이 졸업 연설을 맡게 된 거예요. 박지우는 도쿄대학교에 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일본어도 어색했고 주변의 선입견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는 모두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졸업 연설자로 그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연설 당일 박지우는 단상 위에 섰어요.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처음 도쿄대학교에 왔을 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학생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다시 떠올렸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어요.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함께 이루는 성공. 이것이 제가 도쿄대학교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어요. 그를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우리가 함께 성장해온 모든 과정들이 그 순간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저는 박지우와 마주 앉았어요.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겠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하지만 그 길이 완전히 다른 길은 아닐 거야. 어떤 의미야? 언젠가 우리는 또 만나겠지. 그리고 또 함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거야.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때는 내가 널 이길지도 몰라. 박지우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기대할게. 하지만 나도 계속 성장할 거야.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길을 향해 걸어 나갔어요. 몇 년 후 도쿄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수님께서 강단에 서서 새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도쿄대학교 공대에는 쿠 스터디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스터디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성장했고 지금도 실리콘밸리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죠.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중 한 명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그 후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교수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한때 이곳에서 유학생으로 시작했던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닌 함께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공부법이라는 걸 보여주었죠. 강의실 뒤편에 걸린 한 장의 사진. 그곳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도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갈 차례입니다. 그 순간 저는 멀리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을 박지우를 떠올렸어요. 너도 잘 지내고 있겠지?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